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N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CNN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CNN에는 컨볼루셔널 레이어, 풀링 레이어,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결합이 된 구조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구조들의 레이어마다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CNN의 구조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CNN을 활용해서 어디에 사용할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요, 흔히 사용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세그멘테이션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 이미 머신러닝 파트나 아니면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여러 번 분류 모델에 대해서는 계속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업을 잘 따라오셨다면은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은 이 CNN에서 처음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까지 잘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CNN의 활용을 쭉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파이프라인을 따라가면서 한번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단계에서 CNN을 활용하기 전에 제가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이런 고양이 이미지도 수집을 했고, 강아지 이미지도 수집을 했고, 그리고 닭 이미지도 수집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수집을 하고 나서 바로 제가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겠지만 내가 수집한 데이터들마다 이미지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데이터는 흑백 이미지인데 어떤 데이터는 컬러 이미지예요. 그럼 이 이미지 데이터들의 특징을 맞춰줘야 되고, 또 내가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미지를 어떤 기법들을 활용해서 처리를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서는 전 처리를 수행할 때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우선 이미지를 가공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이미 널리 알려진 라이브러리가 이미 있습니다. 주요 영상 처리 라이브러리 중에 대표적인 게 오픈CV라는 게 있고요. 매트플론 라이브러리 혹은 PIL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PIL은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 해서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였는데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PIL이 지원을 하지 않고 필로우라는 개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고양이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강아지 데이터는 좀 부족해. 이런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혹은 내가 수집을 한 데이터 자체의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기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 증강이라는 거를 우리 배웠었어요. 데이터 증강은 뭐예요? 이미지 자체를 플립, 반전을 시키거나 스케일링 하거나 혹은 콘트라스트 같은 대비 같은 걸 줘서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이미지로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 증강 등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라벨링을 통한 그라운드 트루스 확보,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 이미지는 고양이 이미지야, 이 이미지는 강아지 이미지야, 이 이미지는 닭 이미지야 라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처리들을 수행을 하고 나면요, 이제 학습할 조건이 갖춰진 거니까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것에 활용할 건지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 네트워크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단순히 이 이미지가 어떤 동물인지 판단하고 싶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그죠? 클래시피케이션, 그냥 분류 모델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 이미지는 고양이야, 이 이미지는 강아지야, 이 이미지는 닭이야 라고 판단만 내려주면 됩니다. 분류 모델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이미지 내에 강아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 내 객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즉, 이 강아지가 이 이미지 안에서 이 위치에 있어요 라고 이 빨간 사각형을 내가 찾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인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이미지 내에 의미 있는 부분만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강아지 이미지를 다시 예를 들어 보면은 뒤에 배경은 내가 뭐 들판에 있던 아니면 뭐 도시에 있던 이런 건 내가 상관할 게 아니고요. 이 이미지에서 나는 강아지의 성분만을 얻고 싶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의미 있는 강아지 성분만을 내가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정보죠. 그쵸? 요 외에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모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요,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부분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플래튼,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를 통해서 오브젝트 클래시파이어라는 부분을 구성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는요,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를 활용한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플링 레이어가 동작을 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 레이어들이 모여져서 이런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고양이의 이미지를 특징을 추출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인 거고요. 얘가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파이어 부분에 들어가서는 DNN이죠. 사실 얘 DNN입니다. 그쵸? DNN의 구조고요. 혹은 뭐라고 그랬어요?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했었죠. 그쵸?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이제 분류 모델을 활용해서 분류를 수행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와서 고양이냐, 강아지냐, 닭이냐 라고 판단하는 다중분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할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감이 좀 와야 됩니다. 다중분류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활성함수는, 마지막에 활성함수는 다중분류니까 소프트맥스를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니까 로스 함수로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해야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학습을 할 때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쭉쭉 학습을 시키면 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요 나머지에는 활성함수 그냥 렐로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학습을 시키는 것만 남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뭐가 있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었죠. 이 DNN,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부분에서는 은닉층의 개수나 이런 히든 레이어의 개수, 그리고 노드 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정해줘야 되는데,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이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에서는 스트라이드의 크기, 패딩, 그리고 필터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하이퍼 파라미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결정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미 널리 알려지고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진 네트워크를 가져다 쓰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죠. 주요 CNN 모델을 가져와서 이거를 적용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모델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리넷, 뭐 알렉스넷, 구글넷, 레드넷, 에피션트넷,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고, 이 네트워크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피처 익스트랙터와 오브젝트 클래시파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도 클래시파이어와 네트워크 구조는 비슷해요.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아웃풋으로. 얘가 고양이냐, 강아지냐,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 고양이가 어느 위치에 있냐 라는 객체 위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결과로는 이런 빨간색 박스가 결과로서 나오고, 이 빨간색 박스의 위치를 찾는 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목적인데, 그럼 이 빨간색 박스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사각형의 시작 위치점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좌상단이 0,0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좌표계를 계산을 할 때 좌상단을 0,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0,0에서 X축으로 몇 픽셀 떨어져 있고 Y축으로 몇 픽셀 떨어져 있는지 XY 좌표를 알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뭘 알면 될까요? 이 사각형의 폭과 높이를 알면은 이 객체 사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뭘 알면 돼요? 객체가 시작하는 XY의 좌표와 폭과 높이를 알 수 있도록 신경망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앞쪽은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부르고 이 뒷부분은 이제 다중분류 모델이 아니죠. 지금은 뭐예요? XYWH를 알아내야 돼요. 무슨 모델이에요? 회귀 모델입니다. 그죠? 회귀예요. XYWH라는 수치를 알아내야 돼요. 얘를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라고 부릅니다. 기존에는 회귀 모델을 수행을 할 때 어떤 걸 많이 했어요? 여러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주택 가격은 얼마야?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웃풋이 하나였어요. 근데 얘는 아웃풋이 몇 개요? 4개죠. 그렇죠? 아웃풋이 4개이지만 어쨌든 회귀 모델인 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똑같습니다. 아까랑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거치면서 얘네는 회귀 모델 구조를 활용해서 바운딩 박스의 정보를 구하게 되는 건데요. 구할 때 아웃풋은 객체의 시작점 XY와 그리고 폭, 높이 등을 구하게 되는 회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아웃풋에 활성함수는요, 항등함수 사용하면 돼요. 왜요? 회귀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손실함수로는 민스퀘어 에러 사용해서 오류 역전파로 학습을 시켜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 알려진 모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우리한테는 더 효율적이겠죠. 그럼 주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뭐가 있을까? 라는 걸 보면요. RCNN 계열이 있을 수 있고요. YOLO, Attention-Net, Efficient-Det 이런 모델들이 널리 알려진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네트워크들이 이런 식으로 XYWH를 구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형태의 모델은 다 아닙니다. 어떤 모델은 이런 식으로 객체를 파악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파악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객체를 파악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기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법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의 네트워크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회귀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기법들도 더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모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양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고양이 이미지에 위치 정보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위치 정보도 알려주고요. 객체가 어디 있는지 위치도 알려주고요. 얘가 고양이야 라고까지 판별해 줄 수 있으면, 분류를 해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아닐까요? 고양이 이미지, 강아지 이미지, 닭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가 고양이, 강아지, 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려주면서 얘가 고양이야, 강아지야, 닭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더 좋은 모델일 거잖아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고양이밖에 없으면야 상관은 없겠지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가져왔겠죠.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요. 처음에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한쪽으로는요.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요. 오브젝트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분기를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위쪽에서 한번 학습을 하고 아래쪽 한번 학습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얘 자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딕테이션을 따로 수행할 필요 없이 이 네트워크 하나, 이렇게 분기된 네트워크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딕테이션을 동시에 수행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 딕테이션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로 일단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해요. 특징을 추출하고 났는데 이런 식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은 뭐였어요? 원하는 부분만 분리를 해내는 게 목적이랬죠. 그럼 이 고양이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 고양이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얘는 뭐예요? 바이너리 이미지예요. 바이너리 이미지는 뭐였어요? 0과 1만 존재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은 하얀색 1로 표시를 하고요. 의미 없는 부분은 검정색 0으로 분리를 하고 싶은 이 이미지가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아웃풋입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가 아웃풋이 나오게 하도록 내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요. 요 피처 익스트랙터 이 부분에서는요. 이미지의 사이즈가 점점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마다 줄어듭니다. 그렇죠?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피처 맵이 점점 작아져요. 근데 우리는 원본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의 바이너리 이미지를 결과로 얻고 싶은데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좌우 대칭의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죠. 즉 풀링 레이어의 반대 형태인 언풀링 레이어를 수행을 하고요.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반대 연산을 수행하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특징 맵을 점점 키워주면서 결국은 원본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하게 크기를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좌측은 인코더라고 표현하고 오른쪽은 디코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코더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인코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인코딩을 뭐 하는 거예요? 암호를 암호화하는 것도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특징을 추출하기도 하고 혹은 차원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코더의 개념이에요. 디코더는요? 뭐냐면 트랜스포즈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언풀링 레이어를 활용해서 추출된 특징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복원합니다. 디코더, 디코딩 이게 뭐예요? 복호화하는 거죠. 암호를 복호화한다. 혹은 특징이 추출된 애들을 다시 복원하는, 해석해서 복원하는 이 부분이 디코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그멘테이션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오토 인코더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오토 인코더가 딱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로 되어 있고 세그멘테이션은 오토 인코더의 한 사례예요. 인공신규망의 기본 4가지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DNN, CNN, RNN, 오토 인코더가 있어요. 거기에 오토 인코더입니다. 오토 인코더의 자세한 거는 오토 인코더 시간에 다다음 시간쯤 될 건데 그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할 거고요. 지금은 세그멘테이션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토 인코더를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인코더, 디코더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세그멘테이션도 주요 모델이 있겠죠. 주요 모델들이 뭐가 있냐면요. FCN, 딥랩, 유넷, 세그넷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이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알게 되었는데 또 공부해야 될 게 있겠죠. 뭐가 있어요? 우리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열심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놓고 언풀링 레이어와 트랜스포즈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는 특성도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언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먼저 좀 봐보도록 할게요. 언풀링 레이어는요, 풀링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풀링은 이미지를 축소시키는 거였어요. 그럼 언풀링은 이미지를 키우는 거겠죠. 자, 2x2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2x2 이미지가 있는데 얘를 언풀링을 시킬 거예요. 언풀링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본인이 속한 쪽에는 자기의 픽셀들을 다 채워넣는 겁니다. 자기의 속한 영역은 채워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니어리스트 네이버라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기법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2x2 이미지를요, 채워줄 건데요. 어때요?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요, 좌상단에만 채워주는 겁니다. 왜 좌상단에만 채워줄까요? 풀링을 수행할 때 하나의 픽셀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언풀링을 수행할 때도 하나의 픽셀만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링을 반대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픽셀만 살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살려줄 때는 좌상단만 살려주는 거고요. 이거를 배드 오브 네이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법들은 언풀링을 수행할 때 데이터의 손실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아진 차원을 늘리다 보면은 데이터의 손실은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해진 정보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보통은 풀링을 할 때 뭘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맥스 풀링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요, 요 가장 큰 값들 기준으로 추출을 해서 2x2로 풀링을 하게 되죠. 그럼 이 가져온 곳의 위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언풀링을 수행할 때요, 이 맥스 언풀링이란 것을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위치 정보를 그대로 기억해 놨다가 그 위치에다가 다시 픽셀의 정보를 메꿔주는 거예요. 즉 풀링으로 기억된 위치 정보를 그대로 활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요 0으로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도 맥스 풀링에서 가져왔던 픽셀 위치를 그대로 활용해서 다시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스 언풀링 기법이고요. 흔히들 맥스 언풀링 기법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네트워크가 사실 인코더 디코더에서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풀링과 언풀링 레이어끼리 서로 페어를 시켜주게 됩니다. 인코더에서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거친 위치 정보들을 기억해 놨다가 디코더에서 그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다시 이미지를 복원할 때 사용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이 될 뿐만 아니라 페어로 각 레이어들끼리 또 엮어준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0123의 2x2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스트라이드는 1로 해서 패딩을 줄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야 되니까 패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패딩을 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 여기에 2x2 커널을 적용하게 되면요, 필터랑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커널이나 필터나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커널이라고 넣어놓고 지난 시간에는 필터라고 넣어놓고 하는 게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필터, 커널 모든 용어를 다 익히시라고 제가 다르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나 커널이나 같은 개념이고 이 커널을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할 거예요.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값이 튀어나오겠죠. 왜 이렇게 튀어나와요?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이렇게 겹쳐서 본인 위치에 있는 값과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해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고 이미 마스터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2x2의 이미지가 3x3 이미지로 트랜스포즈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피처 맵이 점점 커집니다. 특징 맵이 점점 커져요. 근데 스트라이드 1만 보지 말고 스트라이드 2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볼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스트라이드는 필터의 간격을 의미했어요. 필터를 몇 칸씩 이동할지를 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스트라이드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간 간격을 의미해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스트라이드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원본 이미지에서 픽셀 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트라이드가. 여기서는. 얘는 2칸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2칸 떨어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0으로 패딩을 채워주는 겁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와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가 좀 달라요, 둘이.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한번 또 필터, 커널을 적용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4x4로 트랜스포즈 컨볼루셔널
돼서 특징 맵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폴링 레이어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레이어의 동작까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학습을 하고 났으면요, 이제 예측 및 평가를 해야 되죠. 예측 및 평가를 할 건데,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은 예측 및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미 많이 배웠었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사용하는 어큐러시, 프레시전, 리콜, 혹은 ROC 커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오늘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의 평가 지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져가는 지표는요, 인터섹션 오버 유닛이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얘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서 정확도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고 0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그럼 0일 때는 성능이 안 좋은 거고 1일 때는 성능이 좋은 거겠죠. 얘는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어요. 다음 번 볼게요. 자, 이런 수식을 갖는데 합집합 부대 교집합입니다. 단순히.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강아지 이미지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은 뭐예요? 이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사각형이 그려지는 게 이 이미지의 오브젝트 디텍션의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이에요. 하지만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나면은 이런 정확한 사각형이 나오면 좋겠지만 살짝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측값이 살짝 어긋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두 그라운드 트루스의 사각형과 프레딕트의 사각형의 넓이, 합집합의 넓이를 계산한 후에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서 IOU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딱 겹치면 1이 나오고 완전히 겹치지 않으면 0이 나오는 수치가 되겠죠. 세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양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트루스는 뭐예요? 이 고양이 부분만 그라운드 트루스로 분리해내는 거죠.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은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파란색처럼 세그멘테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의 넓이를 합집합으로 구한 다음에 또 겹치는 부분을 구해서 나눠주면 IOU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IOU가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서 사용되는 평가 지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우리 CNN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CNN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RNN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요. RNN은 뭐냐면요, 계층의 출력이 순환하며 시계열 정보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이다 라는 거고, 결국 RNN은 시계열 데이터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다 라는 겁니다. 머신러닝 파트에서는 AR, MA, 아리마 같은 모델을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델뿐만 아니라 딥러닝에서도 RNN을 활용하면 시계열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거에 더 나아가서 뭐까지 활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연어 처리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